자, 오늘은 교과서 내용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2학년 때 물리학원에서 배웠던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복습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리학 2 교과서에는 딱히 뉴턴의 운동 법칙을 다루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냥 물리학원에서 배웠다라고 보고 시작하기 때문에 잘 이해한다는 가정하에, 잘못된 가정이죠. 내용을 물리학 2로 시작하는데, 그래도 이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그래도 복습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뉴턴의 제1법칙인데요. 세 가지 법칙 배웠죠.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이렇게 배웠는데, 원래 오리지널 버전에서는 제4법칙, 제5법칙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4법칙하고 제5법칙은 시간은 일정하게 흐르고 그 다음에 우주에 있는 공간은 균질하다 뭐 이런 내용인데, 뉴턴 자신도 좀 이유는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렇다. 왠지 그럴 것 같다. 왠지 그럴 것 같잖아요. 시간이 막 빠르게 갔다 느리게 갔다 할 것 같진 않잖아요. 그래서 일정하게 흐를 것 같다고 했는데, 나중에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요거는 내용이 바뀌는데, 뉴턴 역학에서는 일단 기본 전제 조건이 시간은 누가 봐도 일정하게 흐르고 공간은 누가 봐도 똑같은 공간이고, 그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일단 써놓고 좀 설명을 해볼게요. 또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F = 0이면요, V가 일정하다. 여러분이 잘 배웠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요 F는 무엇일까요? 훌륭합니다. 알짜임입니다. 알짜임. 합력이라고도 하죠. 그 물체에 작용한 힘을 모두 합한 힘이라고 해서 합력이라고도 하고 알짜임이라고도 합니다. 다 합치고 나면 알짜배기로 남는 힘 있죠. 그런 뜻으로 알짜임이라고도 합니다. 뉴턴의 운동 제1법칙과 제2법칙에 나오는 힘은 모두 알짜 힘입니다. 합력. 합력이 0이면 V가 일정하다 했는데, 그럼 이 V는 뭘까요? 속도. 정확합니다. 속도입니다. 속력하고 좀 차이가 있죠. 속도는 크기와 방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합력이 0이면요, 철수와 함께 가장 많이 등장하는 0이죠. 합력이 0이면 대본에다 있는데 크기와 속도가 일정한데, 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모두 일정합니다. 그래서 합력이 0이면 이게 되게 중요한 법칙인데요. 합력이 0이면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물체는 일정한 속도로 영원히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체의 위치가 바뀌는 게 운동인데, 운동에는 원인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영원히 운동합니다. 오히려 뭔가 다른 원인이 생겨야지 그 운동이 멈추게 될 수 있는데, 영원히 움직이는 건 아무런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요걸 이제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뉴턴은 아니고 이제 갈릴레이가 발견을 했는데요. 이처럼 그 물체가 자신의 운동 상태라고 하면은 뭐 속도라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 자신의 속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에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관성이 되겠습니다. 관성이라는 것은 물체가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성질 자체를 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은 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성법칙 이렇게 부제가 붙기도 합니다.
그럼 갈릴레이는 이 관성의 법칙을 어떻게 발견했느냐? 이 사고 실험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실험은 아마 유명해서 여러분이 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실험은 사고 실험으로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마찰이 없는 면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마찰이 없는 면이 없잖아요, 그 세상에. 그래서 이제 머릿속으로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마찰이 없는 면이 이렇게 공면이 있는데 여기에 공을 떨어뜨립니다. 그럼 공이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가겠죠. 그럼 상식적으로 다시 원래 높이대로 올라오겠죠. 근데 이 공면을 좀 더 이렇게 완만하게 만들면 역시 여기서 가만히 놓으면 B 지점까지 같은 높이만큼 올라올 겁니다. 더 완만하게 놔두면은 뭐 그래도 같은 높이만큼 올라오겠죠. 근데 문제는 요 오른쪽 면을 평면으로 만들어 버리면 얘가 같은 높이만큼 올라와야 되는데 걔 아무리 가도 같은 높이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같은 높이를 찾아서 영원히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갈릴레이가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찰이 없는 면이라 그랬죠.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합력이 0이면 그 물체는 영원히 일정한 속도, 그러니까 일정한 빠르기와 일정한 방향으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왜 대단하냐 하면은 그 전에 사람들은 물체의 위치를 바꾸려면 뭔가 원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밀어주거나, 실제로 일상생활에서는 그렇잖아요. 그 마트에 가서 카트를 밀어야 되잖아요. 밀었다가 가만히 놔두면 멈추죠. 근데 그게 실제로 마찰 때문에 멈추는 건데, 그래도 뭔가 상식적으로는 뭔가 물체를 움직이려면은 밀어주거나 당겨주거나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갈릴레이에 이르러서야 물체가 움직이는 데는 아무런 원인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제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이면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속도가 0인 것도 속도 중에 하나잖아요. 정지해 있던 것은 계속 정지해 있고, 만약에 운동하고 있었다면은 그 속도를 계속 유지한다라는 게 제1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2법칙은 뭐냐? 합력이 0이면 속도가 안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합력이 0이 아니면 속도가 변하겠죠. 그거에 대한 법칙이 제2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은 물리에서 가장 유명한 법칙 중에 하나죠. 여러분이 F = ma로 알고 있죠? 저는 거꾸로 적을게요. ma = F. 제가 뭐 틀려고 거꾸로 적은 건 아니고요. 이유가 조금 있습니다. 일단 ma = F라고 적는데 m은 질량이고요. 그 다음에 a는 가속도입니다. acceleration, 앞자를 따서 가속도고요. F는 뭘까요? 포스인데 왜 물어볼까요? 이 F는 합력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좀 전에도 여러분이 1법칙에서 F가 합력인 걸 알고 있었죠. 알짜 힘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거 F = ma로 안 쓰고 ma = F로 쓴 이유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역학을 배우면서 역학 교수님께서 이렇게 쓰기를 권장하셨거든요. 왜냐하면 ma는 한 번만 쓰면 끝납니다. 어떤 질량 m을 가진 물체의 가속도를 구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한 물체잖아요. 그러니까 ma 쓰면 끝납니다, 무조건. 근데 오른쪽에 들어가는 F는 합력이니까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모두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써야 되죠. 계속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쓸 게 많으니까 쓸 게 많을 걸 나중에다가 이렇게 쓰면, 이거 약간 서양식 사고이기도 합니다. 이 결과고 이게 원인이고, 결과를 먼저 적어놓고 원인을 나중에 적는. 이게 좀 문제 풀 때 좀 편리해요. 이렇게 쓰면. 근데 이 식의 의미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식을 조금만 변형해서 쓰면, A는 M분의 F 이렇게 써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요, 요 A는 가속도거든요.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0이면은 속도가 변하지 않는 거고요. 가속도가 0이 아니면 속도가 변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요 F는 뭐냐면, F는 합력인데, 요 F는
바로 속도 변화의 원인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죠.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습니다. 합력이 있으면 속도가 변하고요. 가속도가 있고요. 합력이 0이면 속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가속도가 0이 됩니다. 근데 똑같은 힘을 주더라도 분모인 질량이 크면 클수록 가속도가 작죠? 속도가 잘 안 변합니다. 그래서 요 m이 크면 클수록 속도가 잘 안 변해요. 그래서 요 m은 질량인데요. 관성의 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운동 상태, 자신의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크기이기 때문에 얘가 클수록 속도가 잘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가속도가 작죠. 얘가 작으면 속도가 잘 변해요. 똑같은 조건에서 가속도가 큽니다. 이때 조건이라는 거는 똑같은 힘이 작용할 때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은 제가 크기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데 요 녀석은 크기만 있지만 가속도하고 힘은 방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향도 사실 언급해줘야지 완벽한 이 법칙이 됩니다. 그 물체의 가속도의 방향은 그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의 방향과 같습니다. 어차피 질량은 방향이 없기 때문에 이 등식이 성립하려면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은 합력의 방향과 같습니다. 이 법칙이 왜 중요하냐?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여기 좀 적어볼까요?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운동방정식이라고도 하거든요. 운동방정식이라고도 하는데 이 식이 왜 중요하냐면 이 식으로부터 결국에 가속도를 구하거든요. 가속도를. 근데 그 물체의 가속도를 알고 그 물체의 초기 위치와 그리고 그 위치에서의 속도, 초기 속도,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알게 되면 그 뉴턴의 이론에 따르면 그 물체의 미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속도를 한번 적분하면 임의의 시간 이후의 속도를 알 수 있고요. 그 속도를 한 번 더 적분하면은 임의의 시간 이후에 그 물체의 위치까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적분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초기 조건이 하나씩 필요합니다. 초기 속도, 초기 위치. 이거는 나중에 등가속도 운동할 때 무슨 얘기인지 한 번 더 얘기를 할 거예요. 어쨌든 가속도를 알고 나면 그 물체의 미래의 위치와 미래의 속도를 다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체의 위치의 변화,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모두 이해하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이 시기 물체의 운동을 이해하는 데 시작이 되는 시기 되고 그래서 물체의 운동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걸 문장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물체는 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이때 물체의 가속도의 방향은 알짜힘의 방향과 같고 이제 방향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왔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가속도의 크기 A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 F에 비례하고 물체의 질량 M에 반비례한다. 이게 이제 제2법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행평가 중에서 또 그 질문 노트가 있죠. 예시로 질문을 어떤 거를 할 수 있냐. 사실 이거는 여러분이 찾기는 쉽지 않은 질문이긴 한데 이게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 어떤 대학에서 면접 문제에서 나온 적이 한번 있었던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이냐면 뉴턴 제1법칙이 제2법칙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말이 있는데 그 의미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라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면접 볼 때쯤 되면 뉴턴의 제1법칙, 2법칙 자체를 까먹습니다. 이제 뭐가 1법칙이고 뭐가 2법칙이고 막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물어본 질문 중에 또 그게 제일 많아요. 사실은 뉴턴의 운동 제1, 2, 3법칙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하면 그것도 설명 못하는 학생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잘 못해요. 의외로. 근데 이게 방금 배웠으니까 설명을 해도 알 수 있겠죠. 제1법칙이 제2법칙에 포함될 수 있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제1법칙이 F = MA잖아요. 제2법칙이 MA인데 이 중에서 요 F가 0인 경우 있죠. 합력이 0이면 가속도가 0이잖아요. 이 경우가 제1법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칙에서 합력이 0인 경우가 1법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뉴턴의
제1법칙이 제2법칙에 포함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2법칙이 1법칙도 포괄하고 있긴 하지만요. 사실 이 두 법칙이 다 중요한데 그래도 1법칙이 있었기 때문에 2법칙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1법칙도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게 예시로 프린트에 이제 Q라고 적어놓고 이제 질문을 놔뒀는데요. 요거는 앞으로 항상 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예시로 이렇게 초반에 좀 많이 넣어뒀는데 뭐 이런 걸 해도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질문거리가 없으면은 요걸 해서 제출해도 됩니다. 이 중에서 몇 개 골라가지고. 그다음에 뉴턴의 제3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법칙에 나오는 힘은 합력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모든 힘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뉴턴의 3법칙을 표현하는 여러 말 중에서 이 말을 제일 간단하고 모든 걸 포함한다라고 생각해서 이 표현을 좋아하는데 뉴턴의 제3법칙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힘은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좀 좋아합니다. 힘은 상호작용이다. 여기에 이제 뉴턴의 제3법칙의 의미가 포함된 거거든요. 실제로 힘을 영어로 force라고도 하지만 interaction이라고도 합니다. 상호작용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한때는 힘이라는 표현으로 이게 F = m에서 F를 힘이라고 하지 말고 상호작용이라고 하자. 물리에서의 힘을 상호작용이라고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완전히 정착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물리 용어들 중에서 한글화 시키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도 정착 안 된 것들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그 상호작용이라고 하자고 해서 그 결과 좀 남게 된 게 강력, 양력이라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강한 상호작용, 약한 상호작용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좀 더 그런 그 강한 상호작용, 약한 상호작용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전자기력 보통 이렇게 표현하지 전기력, 자기력 이렇게 표현하지 전자기 상호작용 이런 표현 잘 안 쓰죠. 근데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 중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상호작용하면 좀 이상해서 굳이 상호작용으로 표현할 때는 중력 상호작용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서로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은 쌍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항상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힘은 없습니다. A가 B의 힘을 작용하면 반드시 B도 A의 힘을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단독적으로 작용하는 힘은 없고요. 항상 두 힘은 A, B가 서로 작용하는 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중 하나가 작용이면 나머지 하나는 반작용입니다. 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이게 작용, 이게 반작용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게 작용이고 이게 반작용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쌍으로 존재하니까요. 이게 동시에 존재하고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동등한 조건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작용, 둘 중에 하나가 반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예를 하나만 들고 넘어갈게요. 보통 요거 가지고 1시간 수업하기도 하거든요. 작용, 반작용 예를 1시간 동안 예를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듣는데 그냥 한 가지만 듣고 여기에 사실 이게 원래 물리학원에서는 그 또 짜여진 대본이 몇 개 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로켓이 있는데요. 로켓이 이제 지상에서 출발해서 이제 우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쭉 계속 속도가 증가하면서 가속이 되죠. 가속이 되는데 요 과정을 뉴턴의 운동 제3법칙으로 설명해 보라고 하면 의외로 아주 정확하게 대답하는 학생이 굉장히 드뭅니다. 대표적인 이제 오류를 얘기해 보면 가장 많이 대답하는 것 중에 이게 있어요. 일단 작용 반작용 법칙을 어느 정도 알아요, 학생이. 그래서 로켓이 땅을 민다라고 해요. 로켓이 땅을 밀면 땅이 로켓을 밀어요. 그래서 얘가 속도가 증가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만 지나면 문제가 생기죠. 로켓이 공중에 떠버리잖아. 그러니까 땅을 밀 수가 없죠.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할래? 이러면은 조금 고민하다가 또 답을 찾습니다.
선생님 로켓이 공기를 밀어요. 공기를 밀면 공기가 로켓을 앞으로 밀어서 그것 때문에 가속이 돼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되게 이번에는 완벽한 대답이라고 만족해합니다. 만족해하는데 문제는 얘가 우주 밖으로 이제 지구 대기권 밖으로 나갑니다. 그럼 더 이상 밀어낼 공기가 없죠. 맞잖아. 뭔가 밀어야 걔가 나를 밀 텐데 로켓을 밀 텐데 더 이상 밀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멘붕이 오죠. 선생님 이제 뭘 밀어야 되죠? 이렇게 돼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아니고 이 로켓은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이 로켓 안에 이제 연료통이 있고 그 연료통 안에 연료 가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폭발을 해요. 폭발을 하게 되면 요 가스 분자들이 연료 가스 분자들이 온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중에서 왼쪽으로 간 녀석과 오른쪽으로 간 녀석은 각각 로켓을 왼쪽으로 밀고 오른쪽으로 밉니다. 그럼 대칭적이죠. 그러니까 얘는 합력이 0이에요. 짝을 이루어서. 물론 부딪히고 나와서도 서로 반대편으로 가서 또 부딪히겠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지만 둘은 쌍이 되니까 서로 반대 방향으로 미니까 0이 됩니다. 합력이. 요쪽으로 간 가스 분자도 마찬가지죠. 이쪽으로 밀고 이쪽으로 미니까 대칭적입니다. 요쪽도 대칭적이죠. 근데 문제는 앞으로 간 녀석과 뒤로 간 녀석은 대칭적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간 가스는 로켓을 앞으로 밀고요. 그리고 로켓은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가스 분자를 뒤로 밉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뒤로 간 가스 분자는요, 더 이상 로켓의 힘을 작용하지 않고 그냥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뒤로 간 가스 분자는 처음부터 로켓의 힘을 작용하지 않고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비대칭이죠. 앞으로 미는 힘만 있죠. 가스 분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힘에 의해서 로켓이 가속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트 엔진의 원리입니다. 가스가 분사되는 엔진이 원리는 바깥에 땅이 있을 필요도 없고 공기가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우주 공간에서도 가속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연료통 안에 있는 가스가 폭발하면서 로켓을 앞으로 미는 힘 때문에 얘가 가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스가 로켓을 앞으로 미는 힘하고 부딪히면서 이제 로켓이 가스를 뒤로 미는 힘이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힘은 항상 두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이고요.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가하면 반드시 다른 물체도 그 물체의 크기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가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작용 반작용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 작용 반작용 법칙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이제 식을 세울 때 그 물체에 작용한 힘들을 막 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작용 반작용 관계를 이용해서 힘을 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 법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또 보조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이 그 중간고사 치기 직전에 배우는 게 운동량과 충격량에 관한 얘기인데요. 거기서 운동량 보존 법칙도 뉴턴의 운동 제3법칙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때 가면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보통 물리학원에서는 1시간 내내 얘기하던 1법칙과 2법칙, 3법칙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뒷페이지 넘어가서 오늘 이쪽까지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물리학2에서 어떤 형태의 운동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하고 다음 시간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우선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요 둘의 관계로부터 여러 종류 형태의 운동을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운동 방향만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 그 물리에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가 변하는 게 운동입니다. 위치가 변하는 게. 그럼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물리량을 배운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변위의 방향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변위가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거든요. 방향은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로 향하는 방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 방향은 변위 방향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변위를 시간으로 나누면 뭐가 됩니까? 속도가 되죠. 물론 제가 하는 대부분의 질문은 답변을 기대하고 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이게 압박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이제 자문자답. 예, 예. 뭐 그래요. 연희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도가 되죠. 그래서 운동 방향은 결국에 속도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나중에 여러분 운동량도 이미 배웠죠, 물리학원에서. 여기다 질량 곱하면은 운동량 되잖아요. 그래서 운동량 방향이라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다 같은 방향입니다. 운동 방향, 변이 방향, 속도 방향, 운동량 방향 다 같은 방향입니다. 그 직선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의 부호로 나타내기도 해요. 왜냐면 직선 운동은 오른쪽 아니면 왼쪽, 위쪽 아니면 아래쪽, 앞쪽 아니면 뒤쪽 두 방향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다 같은 방향이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의 방향은 자 여기 힌트를 줄게요. 뉴턴의 제2법칙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가속도의 방향은 무슨 방향과 같을까요? 맞습니다. 합력의 방향과 같습니다. 가속도의 방향은 합력의 방향과 같습니다. 따라서 속도의 방향과 그러니까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요 둘의 관계에 따라서 운동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이게 나란하냐 서로 반대이냐 수직이냐 비스듬하냐 요 두 방향이요. 그거에 따라서 운동을 이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가속도가 0일 때하고 가속도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 가속도가 0이면 일단 방향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가속도가 0이면 가장 간단한 운동이죠. 뉴턴의 제1법칙에 의해서 가속도가 0이면 힘이 0인 상태고요.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속도의 크기와 방향, 그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일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운동이 있죠. 속도가 일정한 운동, 빠르기 하고 방향이 일정한 운동을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죠. 등속 직선 운동. 이건 빠르기가 일정하다는 의미고요. 직선은 이제 방향이 일정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서로 어떤 관계이든지 간에 가속도가 0이 아니면 속도가 변하겠죠. 그거를 모두 통틀어서 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가속도가 이제 0이 아닌 경우죠. 뭐 이렇게 써볼 수도 있겠죠. 가속도가 0이 아닌 경우죠. 요거를 한번 이제 또 경우에 따라서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가속도 운동을 우선 이제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은 경우하고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반대인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은 경우는 공을 연직 아랫 방향으로 던지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속도도 아랫 방향이고 가속도도 아랫 방향이죠. 중력이 아래쪽으로 작용하니까 가속도가 아랫 방향입니다. 이 경우에는 속력만 증가합니다. 방향은 변하잖아요. 빠르기만 증가합니다. 방향은 계속 아래쪽으로 떨어지죠. 근데 빠르기만 증가합니다. 자동차에서 엑셀을 밟을 때도 마찬가지죠. 빠르기만 증가합니다. 핸들은 그대로 놔두고 엑셀만 밟으면. 반면에 이제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정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공을 연직 위쪽으로 던졌을 때 그러면 속도는 위쪽 방향인데 중력은 아래쪽 방향이니까 가속도는 아래쪽 방향입니다. 이때는 공의 속력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죠. 이때는 속력만 감소합니다.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 순간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을 연직 위로 던지면 그 순간에는 일단 속력이 점점 줄어들죠. 근데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얘도 속력이 점점 줄어들어서 속력이 0이 된 다음에 운동 방향이 바뀝니다. 아래쪽으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속도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같은 운동이 돼 버리죠. 그래서 속력이 증가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전부 다
딱 그 순간만 놓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요 두 운동은요, 이 두 운동 중에서 가속도가 일정한 경우 있죠. 가속도의 크기가 일정한 경우를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해서 좀 배우게 될 거예요. 이미 이거는 물리학원에서도 배운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향이 이러면서 가속도의 크기가 일정한 경우,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방금 들었던 예들이에요. 중력 가속도가 일정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가속도가 일정하면서 직선 형태, 방향은 바뀌지 않는 운동이라고 해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나란한 경우 여기까지가 물리학원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까지 하는 경우는 배운 거고, 물론 이제 정성적인 건 배우긴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물리학 2에서 이제 계산까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서로 수직한 경우예요. 서로 수직하면 뭐만 바뀌냐면 이때는 운동 방향만 바뀝니다. 그러니까 속도의 방향만 바뀌어요. 만 변화하게 됩니다. 속도의 방향과 그러니까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서로 수직이면 운동 방향만 바뀝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운동을 하냐면 일단 적어놓고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하면 등속 원 운동을 합니다. 가속도의 방향과 속도의 방향이 서로 수직이면 등속 원 운동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리요. 뭐 물론 엄밀하게 얘기하면 타원이지만 원 운동이라고 가정하면 여기에 지구가 있고 이게 달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달을 항상 이 방향으로 지구가 당기죠. 이 빨간색은 이제 힘의 방향이 됩니다. 중력이죠, 중력. 여기 지구가 있다고 치면 이게 달이라고 치면 이제 달을 잡아당기죠, 항상. 그리고 초록색 방향은 운동 방향입니다. 운동 방향. 그러니까 속도 방향이죠. 근데 이 둘이 보면 모든 지점에서 항상 서로 수직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달의 공전 속력, 그러니까 달의 속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속도의 크기는 변하지 않지만 방향이 계속 바뀝니다. 속도의 방향이. 그래서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가속도 운동입니다. 속도의 크기나 방향 중에서 하나만 바뀌어도 가속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또 0이 아닙니다. 등속 운동에서는. 근데 등속 운동이 굉장히 오묘한데요. 속도의 크기는 안 바뀌지만 속도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 힘도 잘 보면요. 이게 중력이니까요. 지구하고 달의 질량이 안 바뀌고 지구하고 달 사이의 거리가 변하지 않으면 중력의 크기는 안 바뀌어요. 근데 중력도 방향이 어때요? 계속 바뀌죠. 여기서는 아래쪽 방향, 여기서는 위쪽 방향이잖아요. 우리가 보는 시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중력도 힘도 계속 방향이 바뀌고요. 힘의 방향은 가속도의 방향이니까 가속도의 방향이 계속 바뀝니다. 따라서 가속도도 마찬가지로 특이하게 크기는 일정한데 방향은 계속 바뀌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도 아니에요. 가속도도 바뀌는 운동입니다. 하지만 또 가속도의 크기는 또 일정해요. 힘의 크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등소원 운동에서 가속도의 크기를 표현하는 것도 배우게 될 거예요. 나중에 물리학 2에서는. 그게 조금 약간 벡터로 이렇게 더하고 빼고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축구에서 이렇게 크로스가 이렇게 공이 올라올 때 헤딩 슛을 하잖아요. 헤딩 슛을 할 때 축구공이 가는 방향과 정확히 수직으로 헤딩을 하면 공의 빠르기는 안 변하고 방향만 바뀝니다. 그 순간에.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그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 있잖아요. 운동 방향. 속도 방향과 힘이 나란하면은 속도의 크기가 바뀌고 속도의 방향과 힘의 방향이 서로 수직이면은 속도의 방향만 바뀝니다. 그럼 비스듬하면 어떻게 되겠노?
운동 방향하고 힘의 방향이 비스듬하면 둘 다 바뀝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이죠.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서로 비스듬하면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합니다. 네. 30분에 마치죠? 네,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네, 다 끝나가요. 비스듬하면은 이제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바뀌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물리학 2에서 배우는 운동이 이거는 거의 대부분이 운동이 사실 그래요. 예. 딱 수직이고 딱 바른 경우는 잘 없죠. 대부분이 비스듬한데 그 중에서 특히 좀 간단하게 비교적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운동 중에 포물선 운동이 있고 또 여러분이 하나 배우는 거는 진자 운동. 그 일정한 주기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진자 운동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거는 뭐 등등등 많죠. 거의 대부분의 운동이 요 힘과 운동 방향이 비스듬한 경우에요. 그 중에서 특별히 포물선 운동과 진자 운동은 여러분이 계산하는 과정까지 배우게 될 겁니다. 요거는 이제 통합과학 책에서 있는 내용인데요. 통합과학에서 포물선 운동을 배우죠. 대략적으로는 기억이 납니까? 그래서 이게 연직 방향하고 수평 방향으로 나눠서 운동을 분석하잖아요. 마찰은 공기저항은 없다라고 보고, 그럼 수평 방향은요 힘이 0이에요. 수평 방향을 차지하는 힘은 없죠. 그래서 수평 방향은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되고, 연직 방향은 이제 중력만 작용하잖아요. 아래쪽으로. 그때 연직 방향만 놓고 보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개를 조합해 보면 수학적으로 그 궤적이 y = -x 제곱 형태, 그러니까 위로 볼록한 이런 포물선 형태, 2차 함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리학 2에서는, 그러니까 통합과학하고 물리학원에서는 대략적으로만 이렇게 배우거든요. 포물선 운동이 속도의 그 크기와 방향이 모두 바뀌는 운동이라고 해서. 근데 물리학 2에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요게 이제 -x 제곱 형태의 함수가 나오는 것까지 보여봅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여러분이 어려워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이 뭐 다루는 수학 수준으로 충분히 뭐 이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되게 복잡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 2차 방정식 푸는 거예요. 2차 방정식. 그래서 요거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랑 이제 또 이게 일정한 주기로 진동하는 운동. 그거는 또 사인, 코사인 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쭉 계속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교과서 내용으로는 첫 번째 내용인데 힘의 합성이라는 제목으로 그 벡터의 덧셈과 뺄셈, 분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